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반어법과 역설법 한번 같이 구분해보고,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읽었던 독서 자료 안에 나오는, 반어법과 역설법 관련된 심화 개념들이 좀 나왔는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어법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법이란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읽었을 때는 아무 말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살펴봤을 때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면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반어법의 핵심이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을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우리다. 자, 울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살펴보면 굉장히 이별의 마음 속에서 슬픔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표면적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실제 의미, 이면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시입니다. 김소월의 먼 후일을 살펴봤을 때 먼 훗날 당신이 날 찾는다면 그때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김소월 먼 후일의 핵심적인 반어였었죠. 자, 김광규의 묘비명이라는 시도 한번 볼게요.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묘비명이라는 걸 통해서 시도 안 읽고 소설도 안 읽고 평생을 문학과 멀리했던 이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돈도 많이 벌고 살았다라는 걸 비꼬고 비판하는 의도로 훌륭한 비석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광규의 묘비명 역시 반어법이 사용된 대표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두 개는 노래죠. 여기 보면 럼블피쉬 노래에서도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에게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있네요. 여기서도 봤을 때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도가 실제 의미 안에 담겨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유 가수의 좋은 날, 요 노래도 살펴보면 나는요 오빠가 좋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날 아이유는 고백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보고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 이제 거절의 의미를 담은 의사가 담겨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나는요 오빠가 좋아. 그래서 날씨도 좋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렇게 슬픈 날이지만 좋은 날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반어적 표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함께 역설적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설법 살펴볼게요. 자, 역설법은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자, 모순이라는 말은 뭐예요? 창과 방패, 즉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뭘 담고 있어야 되냐면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을 역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말이 안 되고 모순만 되면 역설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무조건 그 안에 깊은 진실 또는 삶의 진실,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실제 예문들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여기서 봤을 때 소리가 없다, 아우성이다. 두 개는 어울리지 않죠. 찬란한 슬픔, 강철로 된 무지개, 다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인데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살펴보려면 사실 시 전체를 읽어봐야 역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만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다. 요 시는요 사실 이 깃발을 보고 시인이 쓴 시거든요. 이 깃발이 너무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면서 저 푸른 해원을 향해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깃발은 어디에 묶여있죠? 네, 요 표대, 이념의 표대, 기대 끝에 딱 묶여있는 깃발에 근원적인 한계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을 노래한 시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을 표현할 때 얘들아 그냥 소리를 지르는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대. 너무 슬픈 거죠. 네, 그 근원적인 한계 속에서 나오는 고독감이나 슬픔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한 역설적 표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죠. 나중에 한번 깃발이라는 시를 찾아보면 이 역설법이 더 잘 이해가 될 거고요. 우리가 배웠던 시에서는 낙화라는 시가 있었고요. 거기선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는 역설적 표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결별이 축복을 이룩한다? 얼핏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표현이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결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깊은 삶의 진실을 담고 있었죠. 다른 것들도 보면 같지만 보내지 않았다,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역설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월의 크리스마스, 작은 거인, 요 옆에 나오는 거는 이제 영화 제목이나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요. 가깝고도 먼 사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다. 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 역설법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어법과 역설법을 각각 살펴볼 땐 여러분들이 별로 헷갈려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비슷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어와 역설을 섞어 놓으면 뭐가 반어지, 뭐가 역설이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헷갈리지 맙시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자, 먼저 반어법은요,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의 충돌, 말이 굉장히 어렵죠. 역설법도 충돌이라는 말이 둘 다 쓰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둘 다 뭔가가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어법은 뭐냐면요, 그냥 쫙 썼을 때 표면적 의미상에는 말이 됩니다. 반어법은 그냥 읽었을 때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표면적 의미 안에 담겨있는 새로운 이면적 의미가 있고요. 이 반어법을 통해서 이 이면적 의미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설법은요, 똑같이 충돌을 하긴 하지만 얘는 이면적 의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땡 하고 충돌이 돼요. 방금 봤던 예문들을 살펴보자면 이런 식이죠.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 결별이 축복을 이룩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읽기만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법은 표면적 의미 안에서 충돌이 발생하고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의미나 삶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어와 역설을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반어의 경우는 이면적 의미를 살펴야 되고요. 역설의 경우는 새로운 의미나 삶의 진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 이런 반어나 역설을 왜 쓰냐라고 했을 때 이 둘의 효과랑 연결 지을 수 있는데요. 반어법의 경우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심, 즉 이면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역설법의 경우는 참신한 느낌을 주고 새로운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들을 공부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의미 강조, 효과적 표현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지를 꼭 시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이해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반어의 경우는 이 충돌 속에서 강조되는 건 진심입니다. 이면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요. 역설의 경우는 이 충돌 속에서 만들어내는 요 새로운 의미 또는 삶의 진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어법과 역설법 구분하는 법을 봤으니까 한번 퀴즈를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1번에서 6번을 지금 잠깐 영상 멈추고 반어와 역설로 구분해 봅시다. 네, 한번 구분을 해봤을 텐데요. 자,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일단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보라 그랬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사랑을 위해선 이별이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벌써 역설법인 게 보입니다. 이젠 괜찮다. 하지만 안 괜찮은 거잖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말이 되잖아요. 이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얘는 역설이 아닌 것 같아요. 반어법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안 울겠다. 안 울 수도 있죠. 하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울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그 이면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얘는 반어고요. 그 다음에 같지만 안 보냈다? 말이 안 되죠.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다? 말이 안 되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 우리 반어와 역설 벌써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어와 역설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알려주고요. 구체적으로 이 시들 안에서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독서 자료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반어와 역설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이해 확인해보고 선생님 보충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 요 독서 자료 함께 읽어보면서 역설과 반어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지식들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 지난번에 같이 읽을 때 좀 어려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해설을 간단하게 제공하도록 할게요. 함께 보면서 이제 독서 공부도 해보고, 네, 덩달아서 우리 교과서 공부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부터 들어갑시다. 사랑은 아름다운 죄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우리 바로 역설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논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대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된다라는 것은 논리학에서는 논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자, 논리적이다라고 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볼게요. 동일 원리, 비모순의 원리, 배중률. 자, 이 세 가지는 논리적이다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에 위반되어야 역설이 되는 거죠. 이 논리적으로 동일 원리, 비모순의 원리, 배중률 이게 어긋나야만 역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념과 사례가 계속 매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개념 사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 원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A는 A다. 이게 동일 원리래요. 그렇다면 역설이라면 이 A는 A다에 위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한용운의 시에 나오는 요 표현이 동일 원리에 위반되는 역설이라고 하네요. 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님이 갔으면 간 거여야지 동일 원리에 맞는 건데 가지 않았다, 보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동일 원리에 위반되는 역설이 여기 나와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비모순의 원리 볼게요. 자,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비모순의 원리,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문장인 건데 볼게요. 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자, 사랑은 아름다운 죄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비모순의 원리에 어긋나는 역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A에다 사랑을 집어넣으면 되죠. 비모순의 원리에 의하면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 죄일 수는 없다. 요게 비모순의 원리인데 그거를 어긋나게 만들었죠. 죄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자, 얘들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즉 웃음이 아닌 것, 눈물이 나는 상태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데 이걸 비틀었죠. 눈물이 난다 라고 하니까 비모순의 원리에 어긋난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대립적인 것들이 서로 동시에 성립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모순의 원리에 어긋나는 역설이다. 자, 마지막으로 배중률 나와 있네요. 자, A는 B이다 또는 A는 B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에 중간자는 없다. 중간자라는 말이 어렵다면 둘 사이에 중간 상태는 없는 거다라는 건데요. 한편으로 참이면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이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적인 것, 이게 중간자인 거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래요. 자, 똑같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 예시 연결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서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면 중간 상태인 거잖아, 그지?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상태는 없습니다. 그게 배중률이에요. 근데 그거를 비틀었죠. 죽어있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중률에 어긋나는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장들 있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위에도 나와 있네요. 사랑은 아름다운 죄, 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님은 갔지만 님은 보내지 아니하였다. 요런 것들이 각각 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요 원리들에 어긋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요 문장에 어긋나게, 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요 문장 원리에 어긋나게 만들어서 역설을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오케이. 역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다음 문단이 중요하죠. 즉 이런 역설적 표현으로는 사실 논리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다 없다 얘들아? 있다. 즉 과학적 진실이 우리의 삶을 모조리 설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죄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기쁨인 동시에 최악의 절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이 극한에 이르면 눈물 대신에 웃음이 날 때도 있대요. 무와 유는 다르지 않다라는 불교의 가르침, 나중에는 이런 걸 유무상생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논리적으로는 오류지만 삶의 심오한 깨달음, 삶의 진실과 관련된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진실들을 말하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은 시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수사법에 그치지 않고요. 표면적으로는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진술을 통해서 논리학 너머의 진실을 말하기 위한 효과적인 표현법이다. 즉 가는요 얘들아, 역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리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 동일원리, 비모순의 원리, 배중률이라는 걸 가져와서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게 역설인데, 이 역설은 우리 삶의 진실들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사법, 문장을 꾸미는 방법들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가문단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냐? 아이러니, 즉 반어법. 오케이. 가가 역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나는 이번에는 반어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반어법의 유래가 뭐냐라고 했더니 에이로네이아, 즉 요걸 아이러니 요런 말이 될 때까지 변장이라는 뜻을 가진 히라버라고 합니다.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아이러니는 변장의 기술이라서 남을 기만하는, 속이는 변장의 기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나와 있대요. 자, 실제 예문을 한번 여기 김명수라는 시인의 하급반 교과서라는 시를 좀 살펴볼게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교실인가 봐요. 한 아이가 소리를 내어서 책을 읽으면서 딴 아이들도 따라서 책을 읽었대요.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아니다 아니다 다 따라서 읽고, 그렇다 그렇다 하니까 그렇다 그렇다 따라 읽는데요. 좋다 좋아 하급반 교과서. 자 얘들아,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자, 좋다 좋다, 이 하급반 교과서를 칭찬하는 건가? 하고 한번 조금 더 읽어보면,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이 봄날, 얘들아, 봄날이고 외우기 좋은 교과서라고 하면 따뜻하고 긍정적인 언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나왔나 보세요? 쓸쓸한 우리들의 책 읽기. 자 얘들아, 요걸 봤을 때 외우기도 좋아라 라고 말하는 요 장면은 오케이,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모두가 다 똑같은 목소리만 내고 모두가 다 같은 대답만 하는 이런 획일화된 교육과 교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교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하급반 교과서를 비판하려는 실제 의도가 있고요. 우리는 이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좋다라는 표면적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비판적 의미를 이해해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말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문단은 반어와 관련된 개념, 즉 유래와 개념들, 사례들이 설명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은 다시 역설이 나왔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반어와 구분되면서도 혼동되는 문학적 장치이다. 오늘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이 혼동은 진술이 지시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뭔가 충돌된다라는 지점에서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둘 다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현대시의 미적인 가치, 아주 아름다운 가치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니까 밑줄이 쳐져 있겠죠. 자, 아이러니의 경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러니 아까 뭐라고 했죠? 위에 반어라고 나왔잖아. 반어의 경우는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습니다. 즉 그냥 읽었을 땐 말이 됩니다. 하지만 진술된 언어와, 즉 거기 담겨있는 표면적인 의미를 진술된 언어라고 쓴 거죠. 이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나 숨겨진 의미, 진술된 의미와 다르게 이면적 의미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 이게 반어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과 다르게 반면 역설의 경우는, 자, 역설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대비되고 있죠. 자, 역설의 경우는 진술 자체에서 뭐가 생긴다 얘들아? 모순, 즉 표면적 의미에서
그냥 요 안에서 충돌이 생기는 아까 우리 살펴봤던 그게 여기 딱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자가 의미하고자 한 것이 귀엽다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얄밉다라고 진술하면 반어인 거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미 진술 자체에서 모순이 생겨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면 역설이다. 이렇게 반어와 역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뭔가 충돌이 발생한다라는 지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실제로 그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다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좀 살펴볼게요. 가의 경우는 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역설법의 개념과 의미, 나의 경우는 반어법의 유래와 이제 하급방 교과서라는 글을 통해서 사례를 살펴본 거죠. 그다음 다의 경우는 반어와 역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3번 문제도 많이 어려워했는데요, 얘들아. 동일 원리는 A는 A여야 된다. 요게 동일 원리였죠. 그 다음 비모순의 원리는 뭐예요?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요게 비모순의 원리. 그 다음에 배중률의 경우는 중간자가 없다. 요게 배중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자라는 말이 어려우면 중간이 없다. 요렇게 이해하고 풀어도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삶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를 삶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자, 동일 원리에 맞으려면 삶은 삶이다. 요게 동일 원리잖아요. 두 개 똑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삶은 삶이 아니다라고 어긋나게 해야 역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요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삶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비모순의 원리입니다. 삶은 삶이 아닌 것이 아니다. 요게 비모순의 원리거든요. 삶은 삶이 아닌 것. 삶이 아닌 것이 뭐죠? 죽음이죠. 그러면 삶은 죽음이 아니다. 요게 비모순인데 거기에 어긋나야 된대. 그러면 삶은 죽음이다. 요런 식으로 역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넣으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삶과 죽음 사이에 중간은 있다 없다 얘들아? 없다. 근데 배중률에 어긋나게끔 해서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중간자의 상태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역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었던 개념들을 적용해보는 연습,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적용해서 연습만 해보면 돼요. 우리의 문해력, 독해력을 같이 길러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과 관련된 걸 떠올리는 거였죠. A에 해당하는 삶의 순간은 뭐였냐면 A, 과학적 진실이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할 순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뭔지 볼게요. 한번 예시를 보세요. 자,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방에 혼자 앉아있는데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대요. 그 눈물 안에는 미안함과 후회, 속상함 등 내 마음이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눈물이지만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 역설적인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하급방 교과서에서 외우기도 좋다라고 하는 게 왜 반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는데요. 외우기도 좋아라, 제 외기도라는 거는 외우기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외우기도 좋아라라는 진술 자체엔 모순이 없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였어요? 아까 하급방 교과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 즉 진술과 의미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반어적인 표현에 해당된다. 모순은 없습니다. 진술 자체는 모순이 없지만 그 안에 충돌이 숨겨진 의미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어적 표현에 해당되고요. 이 반어를 왜 쓰냐라고 한다면 이런 비판하려는 거를 강조할 때, 비꼴 때 우리가 반어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반어와 역설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심화된 개념들을 한번 글을 통해서 이 독서 지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 글 가나다 처음 읽었을 땐 되게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의 요 설명과 함께 읽어본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글들도 점점 하나씩 익숙해져 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설명을 듣고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러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반어와 역설 보충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